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이 조금 지났네요. 길다면 긴 시간이었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겠지만 저는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마무리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힘들 때는 길다고 느껴졌는데 지나고 보니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곳에서 제가 이혼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 위해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뭐 훌훌 털어버리기 위한 것도 있고 속에만 쌓아놓고 있자니 병이 날 것 같아서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입을 꾹 닫고 있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었네요. 남편과 저는 선을 봐서 결혼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서는 저만 선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뭐 그게 억울하다 하거나 한 건 아니고 그만큼 제 주변에서는 잘 없는 일이었거든요. 다들 연애 결혼을 했지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뭐 제가 마음에 들었다기보다 저희 집안이 마음에 든 거겠지만요. 저희 집이 조금, 아니 많이 부자거든요. 대대로 땅이 많은 땅 부잣집이었습니다. 원래도 부유한 편에 속하기는 했는데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이 재개발에 들어가게 되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하게 되기는 했어요. 주변에서도 수군거렸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 금액이 상당할 거라는 건 듣지 않아도 알 수 있었고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공부를 강요하거나 뭔가를 하라고 잔소리하는 타입의 부모님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야 행복하다며 이것저것 경험을 많이 해보는 삶을 살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잘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았거든요. 그냥 열심히 놀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는 학생이었어요.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학벌이나 직장을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열등감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늘 제 삶에 만족했거든요. 그건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분 다 굳이 따지자면 가방끈이 긴 편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한 열등감 같은 걸 전혀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 자식들에게 딱히 공부도 안 시킨 걸 테고 말이죠. 하지만 뭐 지나가듯 이런 말을 하셨던 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사이는 똑똑한 사람이면 좋기야 하겠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는 뭐 아닌 것보다야 낫겠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지만 그래도 되게 집착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 뭐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는 몰라도 제 마음에 그 말이 조금 와닿기는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그건 엄마도 그런 것 같았고요. 선 볼래? 갑자기 무슨 선? 아니, 엄마 아는 사람이 진짜 좋은 청년 하나가 있는데 다른 사람 소개해주기 아깝다고 해서. 네가 싫다면 안 해도 돼. 근데 사람이 너무 좋대. 뭐 하는 사람이라는데? 의사라는데? 사실 엄마도 의사라는 말에 혹한 것 같기는 했거든요. 내심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저 집안 식구들은 돈도 많으면서 학벌 같은 건 전혀 신경을 안 쓰나 보다 라는 말들 하는 게 신경이 쓰이긴 하셨나 보다 싶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선을 본다고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렇게 만났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은 자리라고 나가보라고 하셨을 때는 심드렁했는데 오늘 안 나왔으면 후회할 뻔했는데요. 그리고 남편의 첫인상은 무척이나 좋았습니다. 인물도 그랬지만 특히나 목소리가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목소리 좋은 남자가 이상형이거든요. 의사라고 해서 재미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농담도 센스 있게 잘하는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저와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첫 만남에 아, 이 사람이랑은 결혼을 해도 좋겠다 하는 사람 말입니다. 남편이 저에게 딱 그랬어요. 왜 선을 봐서 만남이 이어지면 몇 번 보지 않아도 양가에서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잖아요. 사실 저희 집은 전혀 급할 게 없기는 했었거든요. 엄마나 아빠나 결혼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사람을 오래 두고 봐야 한다고 늘 그러셨고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가 굉장히 급하셨어요. 남편과 만난 지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이미 인사로 오라고 닥달 아닌 닥달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갔었어요. 당시만 하더라도 결혼을 그렇게까지 빠르게 진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런 자리가 부담으로 느껴지긴 했었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맞는 사람을 또 찾기도 힘들 테고 연이다 싶으면 일찍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네. 안 할 거면 모를까. 한다면 일찍 하는 게 좋다니까. 나중에 아이 낳을 것도 생각해야 하고 여러모로 그런 게 좋지 않겠니? 나는 너 같은 며느리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구나.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는 시어머니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몇 번 만나면서 그런 말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 정말로 하려면 일찍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엇보다 결혼할 거라면 이 남자와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생각으로 이어진 거겠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결혼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을 돌렸을 무렵 남편이 그런 제 마음을 눈치를 챈 건지 아니면 남편 본인도 시어머니의 닥달에 한 건지는 몰라도 청혼을 하더군요. 만난 지 8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도 했고 남편도 좋았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결혼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니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할 걸 하는 후회는 되지만 아마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남편과 결혼하는 걸 택하긴 했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기억을 다 가지고 돌아간다면 아니겠지만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나름대로 순탄했습니다. 뭐 그거야 저희 쪽에서 시댁에서 원하는 건 다 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평화이긴 했어요. 시어머니는 요구하는 게 정말 많았습니다. 아니, 남들도 보통 이렇게 해? 이건 과한 거 아니야? 뭐, 의사 사위 보려면 열쇠 3개 줘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결혼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아들 잘 키웠으니 이런 걸로 보상받고 싶으신가 보지. 집이랑 차도 병원 개원도 거기까지 그렇다 치는데 가방이며 옷이며 너무 과해. 그래도 그런 감정 티내지 마. 어차피 할 결혼이면 웃으면서 해주는 게 좋아. 우리가 해줄 능력이 있는데 뭐. 아무리 해줄 능력이 되고 돈이 많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당연한 걸 요구하는 것처럼 굴면 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은 거잖아요. 시댁 식구들은 당연한 걸 받아가는 것처럼 그렇거든요. 어머니가 나 키운다고 고생하신 게 많으셔서 그런 걸로라도 보상받고 싶으신가 봐. 내가 미안해. 앞으로 살면서 내가 잘할게. 오죽하면 남편도 자신의 어머니가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렇게 모든 것을 저희 집에서 다 마련한 결혼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걸 다 참고 이해했던 건 이렇게 해가면 그 이후로는 다른 요구는 하지 않을 것 같아서였기도 해요. 한 번 해주고 속 편하게 지내자. 뭐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런 제 생각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에 바로 깨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물이요. 그러니까 이게 다냐고요. 신우이가 제 신혼여행 선물을 보고서는 그렇게 묻더군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멍하게 신우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우이는 이미 가방이다 옷이다 수천만 원의 예단을 받아간 상태였거든요. 그 정도 받아갔으면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아무 말을 못하는 게 당연한 건데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내더라고요. 그거 되게 비싼 화장품이야. 100만 원 넘어. 나도 이 화장품이 어떤 브랜드인지는 알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해?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이없는 얼굴로 기가 막히다는 듯 신우이를 바라보고 있으니 시어머니가 신우이의 옆구리를 찌르더군요. 신우이는 그제야 제 눈치를 한번 힐끔 보기는 했습니다. 아니, 언니는 부자니까 그냥 아무런 사심 없이 물어본 거였어요. 더 달라는 게 아니라. 그게 네 돈도 아닌데 뭘 그렇게 당연하게 굴어. 오빠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언제 당연하게 굴었어. 당연하게 굴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걸 꾹 참았어요. 결혼하고 1년 정도는 남편이 중간에서 제 편을 많이 들어줬거든요. 뭐 편을 들어줬다기보다는 맞는 말을 한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때는 그래서 조금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는 그러지 않았지만요. 네가 이해해라. 애가 아직 어려서 절이 없어 그런다.
25이 넘는 시누이를 시어머니가 그렇게 감싸줄 때부터 알아봤어야 합니다. 정말 대책 없는 집안이라는 걸 말이죠. 시어머니도 다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런 부모이니 딸이 그렇게 큰 거긴 하겠지만요. 그 이후로도 잔잔하게 제 호의와 제 돈을 당연하게 받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하나 열거하면 끝도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지금 생각나는 일들을 몇 가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엄마 생신이신데, 언니, 이번에 뭐 할 거예요? 밖에서 다 같이 식사하자고 하시던데요. 선물은 뭐 준비했어요? 용돈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요? 그런 걸 꼬치꼬치 묻는 것도 불편했지만 그래도 궁금할 수는 있겠다 싶었고 또 시누이도 어머니 생신 선물을 준비하기는 해야 할 테니 어느 정도 선을 맞추려나 싶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정말 예상 외였어요. 안 좋은 쪽으로 말이죠. 그것밖에 안 드린다고요? 언니 돈 많잖아요. 그건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닌가? 시어머니 생신날 용돈으로 500을 드리는 게 적은 건가요? 제가 아무리 집이 부자라고 해도 그 돈이 제 돈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돈이었고 너무 당연하게 많은 액수의 용돈을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더 이상한 일 아닌가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제 상식의 선이 파괴되는 기분마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는 이대로 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기간 쌓인 것들이 조금 있기도 했고 너무 당연하게 요구하는 태도에 짜증이 나기도 했거든요. 시누이는 그런 제 말에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아니, 물론 큰 금액이지만, 언니는 부자니까. 그 돈은 제 돈도 아니고 저희 부모님 돈이고 설사 제가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도 누군가가 당연하게 그걸 가져갈 권리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말이 틀렸나요? 제 그 말에 시누이는 가만히 저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굉장히 못마땅한 얼굴을 하고서는 말이죠. 언니, 생각보다 되게 빡빡하네요. 네? 뭐 알겠어요. 내가 미안해요.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는 얼굴로 그렇게 먹고 떨어지라는 듯 사과하는 태도에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그래도 대충 말을 알아들었겠거니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시누이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오늘 우리 백화점에 갈 건데 같이 가자. 그래요. 언니, 같이 가요. 솔직히 가기 싫었습니다. 보나마나 저에게 계산하게 할 상황이 눈앞에 그려졌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집요했어요. 자기들은 옷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는 둥, 함께 쇼핑하면 친해질 수 있다는 둥,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대더군요. 누가 믿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거절할 수 없는 노릇이기는 했어요. 한번 가서 계산해주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그날은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날 얼마를 썼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5천만 원을 썼습니다. 하루 쇼핑한 금액으로 말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지 않나요? 우리 며느리가 사준다고 하는데 어머, 며느님이 엄청나게 능력이 좋으신가 보네요. 이렇게 비싼 가방을. 제가 며느리 복이 많아요. 그러게요. 너무 부럽다. 다짜고짜 저를 데리고 간 명품 가게에서 제가 사준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그러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고 있자니 정말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또 성격이 그런 상황에서 모르는 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한숨을 한번 쉬고 두 눈을 질끈 감고 그냥 결제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백화점에 나와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그런 비싼 가방을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하시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해. 고마워. 아니, 언니는 사줬으면 사준 걸로 끝이지. 쪼잔하게 무슨 뒷말을 해요? 3천만 원짜리 가방 사주고 쪼잔하다 말까지 들을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됐죠? 이미 시누이는 수십 번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이야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말이죠. 그래서 사실 그렇게 말해도 그 말을 지킬 거라는 기대치는 거의 없기는 했어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질 거라는 것도 또 생각지 못하긴 했었습니다. 오늘 신우이라는 분이 집에 다녀가셨어요. 네? 신우이라고 하는데 문을 안 열어줄 수도 없고. 어느 날 외출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께서 곤란한 듯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신우이가 집에 들렸다가 간다는 말을 들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왔다 갔으면 왔다 갔다는 말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말도 없었고 말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지? 하고 생각하던 와중에 뭔가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전에 신우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거든요. 언니, 그 가방 예쁘다. 그거 나 주면 안 되죠? 언니는 그런 가방 많을 거잖아요. 네? 이거 아빠가 선물해 주신 거라 안 돼요. 그러면 그거랑 같은 거 나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거 한정판이라 구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내가 네 부모도 아닌데 뻑하면 그 사달라고 징징거리는 것 좀 그만해라 라고 말하려던 뒷말은 삼켰습니다. 설마. 갑자기 신우이와 나눴던 그 대화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리고 재빨리 옷방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방이 놓여있던 자리를 확인했어요. 불길한 그 예감은 현실이었습니다. 제 가방이 있어야 할 자리에 가방이 없더군요. 한동안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멍하게 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막대 먹었다고 해도 올케 집에 들어와서 올케 가방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건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는 행동이잖아요. 저는 바로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가 받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가씨, 제 가방 가지고 가셨죠? 지금 당장 가지고 오세요. 그 아줌마가 그래요? 아, 그 아줌마 진짜 입 가볍네. 아줌마는 아가씨 다녀간 거밖에 말 안 했고 지금 누굴 탓할 때예요? 당장 가지고 오세요. 지금 당장. 나 이미 그거 들고 약속 장소에 나왔어요. 내가 잘 쓰고 내일 바로 돌려드릴게요. 아, 지금 친구들이 나와서 이따 통화해요. 아가씨,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이건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주인이 허락 없이 주인의 집에 와서 주인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 말입니다. 그때가 정말 제일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가씨에게 장문의 문자를 남겼습니다. 지금 밖이라고 하고 전화 안 받으실 것 같으니 문자로 남길게요. 당장 안 가지고 오시면 저 그거 절도당했다고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선을 넘어도 정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안 참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로 가방을 가지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군요. 그런데 되려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가족끼리 절도죄로 신고라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신고하려고 그랬냐고요? 먼저 너무한 건 아가씨였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남의 물건을 가져갈 수 있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된다고 할 거 뻔하니까 그냥 가져간 거잖아요. 그게 절도가 아니면 뭐예요? 내가 더러워서 이제 언니 물건 빌려달라고 안 한다. 네, 제발 그래주세요. 그리고 뭐 사달라는 말도 이제 그만 좀 하고. 안 해, 안 한다고요. 신우이는 그렇게 아글아글 쓰면서 저에게 가방을 던지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니에게 다 잃은 것 같았습니다. 아마 살을 더 붙였겠죠. 본인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한 말들을 부풀리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와서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우이를 도둑 취급한 건 네가 잘못했다. 사과하거라. 저도 아직 제 물건 함부로 가져간 아가씨한테 사과 못 들었는데요. 네가 어른이잖니? 어린 게 철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봐줘. 어? 사실 권유에 가까운 말이기는 했지만 놓고 보면 협박이나 다름없었어요. 계속해서 저보고 사과하라고 제가 잘못한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나중에는 귀찮더라고요. 어차피 아가씨도 다시는 안 그런다고 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같은 일이 반복이 되지는 않겠지 싶은 마음에 그냥 알겠다고 하고 서로 사과하고 끝내기로 했습니다. 아가씨는 영 못마땅한 표정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 언니가 기분 나쁠 만했다. 미안하다. 하고 사과했고
저도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말이 심했다, 미안하다 하고 서로 사과를 주고받고 끝냈습니다. 뭐 영원히 보지 않을 사람이면 모를까. 그래도 얼굴 보고 살 사람인데 안 풀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기도 했고요. 다시 생각하면 그때 끝장을 봤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가 되기는 하지만요. 그렇게 얼마간은 서로 조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동안 시간이 지났고 남편이 그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불만을 이야기하면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횟수가 늘었거든요. 당신도 정말 까탈스럽다. 그냥 대충 넘어가. 뭘 그렇게 하나하나 다 기분 나빠하고 신경을 쓰는 거야? 그렇게 제가 유난인 사람을 만들더라고요. 또 당시에 결혼하고 3년째 아이가 들어서지 않아서 저는 제 나름대로 미안한 마음 같은 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임신이 안 되는 게 여자 탓만은 절대 아닌데 제 상황이 되고 보니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왜 이렇게 안 들어서는지 모르겠다. 둘 다 문제 없다는데. 언니가 너무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예민한 사람들은 아이가 안 생기기도 한다던데. 제가 뭐가 예민해요? 저한테 뻑 하면 바들거리면서 화내는 것만 봐도 예민한 거 맞잖아요. 그건 아가씨가 까지 말하려다 삼켰습니다. 여기서 더 말해봐야 저만 속 시끄러워질 거라는 걸 이미 많은 경험으로 알게 되었거든요. 다만 아가씨의 그 뻔뻔한 태도가 너무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만 참는 상황이 몇 번이 더 반복되었습니다. 아마 아가씨는 그러면서 점점 더 저를 우습게 보고 막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제가 그 뒤로는 입을 다무는 일이 많아졌으니까요. 그러던 중 경사가 생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한 거예요. 사실 저도 시간이 흐를수록 임신이 안 되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는 했거든요. 혹시나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었고 말이죠. 그래서 그 소식이 정말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말이죠. 아이고, 경사네 경사야. 내가 아이 안 들어서는 것 때문에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모른다 글쎄. 갖고 싶은 거 다 말해라. 이 아빠가 다 사주마.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알아서 사주마. 특히 저희 부모님이 정말 많이 기뻐하셨는데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셔서 제가 오히려 죄송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동안은 걱정하면서도 티를 안 내려고 노력하셨구나 싶어서 말이죠. 혹시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그러게, 언니 그쪽으로 문제가 없나 봐요? 같은 말을 해도 정말 기분 나쁘게 하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죠. 물론 시어머니의 그 말도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시누이는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말도 가관이었습니다. 애도 가졌는데 친정에서는 뭐 안 해준대요? 부잣집들 보니까 자식이 임신을 하면 집이다 건물이다 차다 뭐 그런 걸 선물해주고 그러던데. 제가 주지 말라고 했어요. 어머, 왜요? 그 말에 시누이가 발끈해서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가 왜 소리를 지르냐고요, 글쎄. 그게 아가씨가 버럭할 일이에요? 아니, 나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준다는데. 부족한 거 없고 이미 많이 받기도 해서 주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저는 아직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게 왜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지가 화를 내고 지가 짜증을 내고 받으라 마라 지랄을 하는 거냐고요.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말이죠. 뭐 제 카드를 자기 돈 쓰듯 해댔던 거 보면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를 일이기는 하네요. 그러던 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이게 뭐야?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가면 내가 섭섭할 것 같아서 하나 샀다. 아, 나 괜찮다니까. 타고 다닐 곳도 없는데. 그래도 받아. 잠깐 코앞에 가더라도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빠가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그래. 아빠가 저와는 상의도 없이 임신 축하 선물을 보낸 겁니다. 차였어요. 굉장히 비싼 외제차였습니다. 원래 운전을 잘하지 않은 편이어서 원래 있던 차도 먼지만 쌓여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낭비다 싶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빠 마음이 그게 아니니까 더 이상 별말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뭐 당신 안 끌고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인어른 마음인데 기분 좋게 받아. 아니 필요 없다니까. 아, 아빠도 참. 손주 생기시는 게 너무 좋으신가 보지.
원래 타던 건 어쩌기로 했어? 그거 동생이 달라고 해서 주려고. 그래? 동생이 원래 면허가 없었는데 딴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새 차를 사기에는 부담스럽고 중고차도 함부로 사기 부담스럽고 하다는 말을 저에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게 생각이 나서 동생에게 제 차를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원래 있던 제 차도 아빠가 사준 거였기 때문에 별 생각이 더더욱 없었고 말이죠. 그래도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비싼 차를. 그것도 아빠가 사주신 건데 뭐. 남편이 그 문제로 떨떠름한 반응을 보일 때 왜 그러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기는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던 차도 지금 남편이 몰고 있던 차도 다 아빠가 해주신 거였거든요. 지금에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집 식구들은 정말이지 욕심이 많았던 것 같기는 해요. 그렇게 받아놓고 제가 뭐 하나 줬다는 말에 아까워한다거나 자기 것도 아니면서 감나라 배나라 했던 거 보면 말이죠.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동안은 새 차를 그냥 타지 않고 주차장에 세워놨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정말 오랜만에 운전을 하고 나갈 일이 생겨서 차 키를 찾았는데 없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찾아도 없었어요. 혹시 저 여기 둔 차키 보셨어요? 그래서 집에서 일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분께 그렇게 여쭤봤는데 도우미 분이 갸웃거리더니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집에 다른 사람이 온 적도 없었다면서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거기에 뒀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서 톡을 남겼어요. 그런데 일하는 중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더군요. 모른다도 아니고 나중에 이야기하자? 어딘가 쎄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본 적이 없으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냐고요. 어딘가 불길한 예감이 확 들어서 그대로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정된 자리가 있었거든요. 저희는 2대의 차를 둘 수 있는 지정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없는 겁니다. 2대 다 없었어요. 뭐 남편의 차야 남편 본인이 출근할 때 몰고 갔을 테니 그러려니 하는데 제 차도 없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 직감이 향하는 곳으로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가씨가 제 차 몰고 있죠? 라고 말이죠. 네, 제가 의심한 사람은 바로 아가씨였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뭘 받아내라 닥달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조용해진 것도 주기적으로 쇼핑을 하러 가자 어쩌자 하면서 연락하던 걸 안 하는 것도 퍼즐이 모두 다 맞춰지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 말을 듣고서는 한동안 말이 없던 신우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아니, 언니가 안 탄다고 해서. 내가 안 타면 그게 아가씨가 가져도 된다는 뜻이에요? 가지긴 누가 가져. 그냥 서 있기만 한 차 내가 잠시 빌린 거지. 새 차를요? 새 차고 나발이고 거기 가만히 서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누가 그래요? 누가 낫다고 그러느냐고요? 주인은 난데. 그리고 저번에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거 도둑질이라고.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절대 가만히 안 있을 거라고.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니 한동안 말이 없다가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군요. 가만히 노는 차 누가 모는 게 어때서 그래요? 그게 그렇게 아까워요? 같은 가족끼리 언니 진짜 쪼잔하다. 쪼잔이요? 아가씨가 그동안 나한테 받아간 거 생각하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서 썩어 넘친다고 해도 아가씨처럼 당연한 걸 가져가고 요구하는 사람한테는 한 푼도 아까운 거 몰라요? 뭐라고요? 아 진짜 더럽고 치사해서. 돌려주면 될 거 아니에요. 당장 가지고 와요. 당장.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가씨 쓰세요라고 할 줄 알았나 보죠. 제가 당장 가지고 오라는 말에 한동안 대답이 없더니 전화를 그대로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렸지만 차를 들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일찍 퇴근을 해 집으로 왔어요. 뭘 그걸 그렇게 바로 가지고 오라고 해. 당신이 가져다 줬지? 제 말에 남편이 아무런 대답이 없더군요. 집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는데 차키가 없어져서 신우이의 손에 있는 거면 남편밖에 범인이 없기는 했으니까요. 당신이 하도 안 무는 것 같길래 좀 달라고 했어. 내 허락도 없이? 내 차를? 그것도 새 차를?
그거 우리 아버지가 나 임신 축하 선물로 준 건 알지? 같은 가족인데 네 거 내 거가 어디 있어? 웃기시네. 내 것만 네 거겠지. 당장 가지고 오라고 해. 마음을 좀 곱게 써.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그 순간 정말 열받아서 뒷목이 당긴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은 심정이더군요. 마음을 곱게 쓰라고요? 제가 정색을 했습니다. 아마 남편도 제가 그렇게까지 정색을 하는 건 처음 보는 거였을 거예요. 뭐라고? 마음을 곱게 쓰라고? 너 말 다 했어?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쓸데없는 일이 너무 열내지 말라는 말이었어. 쓸데없는지 있는지는 내가 판단할 일이고 당장 아가씨한테 전화해. 차 가지고 오라고 지금. 나 화나서 무슨 짓 할지 모르겠으니까. 남편은 그 말에 조용히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남편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그 순간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남편도 어쩔 수 없는 그 집 식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차 끌고 지방에 가 있어서 못 가지고 온대. 내일이나 모레 가져다 주겠대.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거짓말인 게 분명했어요. 하지만 제가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정말 지방인지 아닌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스트레스로 정말 뒷목이 당겼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열을 내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신우이는 차를 가져다 놓지 않았어요. 알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뭉개고 있다가 결국에는 안 가져오고 자기 것처럼 몰고 다닐 거라는 것을 말이죠. 보나마나 뻔했어요. 그간 제 물건들이나 제가 선물해준 것들을 가지고 나가서 지인들에게 자랑하는 게 인생의 큰 낙인 것 같았는데 도로 가지고 올 수 없었겠죠.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냥 넘어갈 생각이 정말이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시댁을 찾아갔어요. 일부러 신우이가 있을 것 같은 시간에 말입니다. 어머, 왔니? 왜 연락도 없이? 시어머니가 당황한 게 보였어요. 이야기를 다 전해 들었으니 그런 반응이었겠죠. 그리고 신우이가 말을 전하지 않을 사람도 아니었고 말입니다. 아가씨는요? 방에. 제가 신우이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 말을 더듬으며 방에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대로 신우이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노크도 없이 신우이의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놀란 신우이가 저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진짜 엄청난 사람이기는 해요. 왜 노크도 없이 문을 열고 그래요? 놀랐잖아요. 제가 차 없어졌을 때 놀란 것만 하려고요. 제 그 말에 신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앙다물고는 저를 노려보더군요. 진짜 한 대 치고 싶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는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차키 주세요. 저를 노려보는 신우이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신우이는 그런 제 말에도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저 저를 가만히 노려보기만 했어요. 차키 달라고요. 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 신우이를 향해 한 번 더 똑바로 이야기했어요. 신우이는 그제서야 입을 열더군요. 물론 차키를 돌려줄 생각은 여전히 없어 보였습니다. 좀 내가 끌고 다닐게요. 그 차 정도는 그냥 줄 수 있잖아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대로 가져가서 안 돌려주려고 한다는 건 짐작은 하고 있기는 했지만 그걸 현실로 확인을 하니 말이죠. 아가씨랑 더 이상 입씨름하기도 싫고 이제는 뭐가 잘못됐다고 말해주기도 지치니까 빨리 내놔요. 그리고 앞으로 나는 아가씨한테 단 한 푼도 안 쓸 거예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신우이는 아마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겠다는 말에 욱한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화낼 말이라고 필요 이상으로 버럭한 걸 보면 말이죠. 내놓으라고요. 못 줘요. 나 할 거예요, 그 차. 안 주면 신고할 거예요. 이미 도둑년 취급했잖아. 이미 당한 도둑년 취급인데 뭐 상관없어요. 아마도 신우이는 제가 정말로 경찰에는 신고하지 않을 걸로 생각해서 한 말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더 이상 자신에게 돈을 쓰지 않겠다고 하니 옥해서 더더욱 주지 않겠다고 우긴 걸 테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이제 더 이상 이 집안 사람들과는 가족일 수가 없겠구나. 나를 이렇게나 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가족으로 지낼 수 있을까? 지금도 이 정도인데 내가 나이가 들면 더 하겠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고 아찔해지더군요. 그리고 하루빨리 이 결혼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 후회 안 하죠? 제가 담담한 말투로 물었어요. 신우이는 움찔하더군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인지 제가 무슨 다른 짓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건지 일부러 어깨를 더 펴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회는 무슨? 안 해요.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신우이의 방을 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저희의 대화를 다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한마디 보태더군요. 너도 참 돈도 많은 애가 차 한 대 가지고 뭐 이렇게 나를 세우고 소란을 피우니? 뱃속에 아이도 있는데 좋게 좋게 넘어가자. 어? 그리고 가족이잖니. 쟤도 아직 어려서 철이 덜 들었고 그냥 이만하면 넘어가자. 어? 뻔뻔한 얼굴로 그렇게 말하는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도 아가씨 잘못을 아가씨한테 제대로 알리고 교육하실 생각이 없는 거죠? 아니, 애가 아직 어려서.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25이 넘었는데 뭐가 어려요? 저는 이제 결심했으니까 그런 줄 아시고 저한테 돈도 많으면서 뭐 그딴 소리는 그만하세요. 저는 충분히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말하고서는 돌아서서 그대로 그 집을 나왔습니다. 속이 후련하더군요. 그동안 속이 많이 썩었었는데 다 정리할 걸 생각하니 정말 후련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대로 친정으로 갔어요. 너 안색이 왜 이러냐? 저는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향했는데 그래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동안 쌓인 게 많아서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속으로 삼킨 것들이 한둘이 아니기는 했으니까요. 아빠, 신우이가 강제로 내 차를 뺏어갔어. 머리를 거쳐서 나온 말이 아니기는 했어요. 서러워서 그랬는지 아빠를 보니 위로받고 싶어서 그랬던 건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엉엉하고 울음이 터뜨렸어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부모님 앞에서는 아이가 되는 것 같아요. 너 왜 그러냐? 어? 아빠는 너무 당황해서 이유를 묻기 바빴어요. 저는 한참으로 울다가 울먹이는 말투로 그간 있었던 일을 모두 다 말했습니다. 나를 돈으로만 보는 시댁 식구들과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신우이 때문에 도저히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말이죠. 당연히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딸내미가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데 화가 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그렇게까지 처받아놓고서 말입니다. 인간들 욕심에는 끝이 없다더니 내 이것들을 가만히 두나봐라. 너 이혼할 거지? 안 한다고 해도 내가 시켜야겠다. 그 집안 며느리로 있는 꼴 나는 못 본다. 아빠의 말에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혼할 생각으로 아빠에게 다 털어놓은 거였으니까요. 그런 제 대답에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고 뭔가 결심한 얼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아빠가 경찰서에 신우이를 절도죄로 신고한 거였어요. 사실 저는 신고를 할 생각은 하기는 했어도 막상 실행은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빠는 바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네 당장 우리 집으로 오게. 하고 말이죠. 사실 제가 전날 집에 들어가지 않아서 남편에게는 전화와 톡이 수십 통이 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아마 알고는 있었을 겁니다. 제가 바로 친정에 갔다는 것을 말이죠. 제가 아빠와 엄마에게 어디까지 이야기했는지는 몰랐어도요. 제 잘못이 큽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은 아빠의 이야기를 듣기도 전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읍소라 하더군요. 제가 그동안 많이 참아와서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임신도 했으니 완전히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테고요. 나는 더 이상 우리 딸이 그 집구석에서 마음고생하는 거 못 보겠네. 우리가 줬던 거 다 내려놓고 조용히 합의 이혼해. 뭐 소송까지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소송까지 간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저를 이길 가능성은 지극히 낮았습니다. 그동안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지속해 저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들이 차고 넘쳤던 데다가 저희 집에 들어와 제 가방을 가져가고 급기야 제 차를 직접 넘긴 것도 남편 본인이었으니 말이죠. 네? 이혼이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정연이랑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님, 이혼이라뇨? 남편은 아빠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건지 기겁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간절한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의 눈빛에도 전혀 마음이 동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런 걸 두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라고들 하는 거겠죠. 나를 왜 봐? 내가 이혼하겠다고 한 건데.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어? 우리 아이도 생겼는데 인제 와서 이혼이라니.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아이가 왜? 아이는 내가 낳아서 잘 기르면 돼. 이혼하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이혼하고 아이 혼자 키우는 거? 무섭거나 두려워할 사람이야? 어? 애 딸린 이혼녀가 되는 것보다 그 집구석 며느리로 사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두렵고 싫다고. 남편은 덥석 제 손을 잡더군요. 내가 우리 집이랑 영 끊으라면 끊을게. 어? 우리 사이는 문제 없었잖아, 자기야. 문제 없는 거 좋아하시네. 내 차를 네 동생한테 줘놓고 당당하게 그게 왜? 라고 나온 네 태도 보고 내가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 나는 마음 되돌릴 생각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당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스트레스야. 그렇게 말하고서는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오려는 것 같았지만 아빠에 의해 저지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방에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밖이 시끌시끌한 것 같아서 잠에서 깼어요. 휴대폰을 확인하니 시누이와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수십 통이 와 있었고 한 3시간쯤 지나 있더군요.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돈, 일단 진정하시고, 진정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도 정도가 있지. 그만큼 받아간 걸로도 만족이 안 돼서 우리 딸을 그렇게 괴롭혀요. 나는 그런 사람들이랑 계속 사돈으로 지낼 생각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 딸 마음고생하는 것도 못 보고. 사돈, 너무하니? 죄송합니다. 제가 철이 덜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차는 여기 다시 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 예상이 맞았습니다. 그 소란의 주인공은 역시나 시어머니와 시누이더군요. 그들은 엄마와 아빠 앞에 앉아서 빌다시피 쭈그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어머, 아가. 그리고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한 듯 반갑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반가워한 게 너무나 웃겼어요. 저는 봐줄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언니, 그리고 시누이마저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서는 저 사람들에게는 정말 양심이라는 게 요만큼도 없구나 하는 어떤 확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제가 지들 편이 되어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제 저는 어머니 아가 아니고 아가씨 언니도 아니니까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내가 잘못했다. 교육 제대로 시키마. 갑자기 이러는 게 어디 있니? 갑자기라고요? 저는 그간 분명히 경고도 했고 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그 말을 귓등으로도 안 들은 건 어머니와 아가씨고요. 언니,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여기 차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화 풀어요. 다시는 언니 물건에 함부로 손 안 댈게요. 그리고 뭐 사달라고 말도 안 할게요. 네? 그래, 얘도 이번에 확실히 배웠을 거다. 응? 네가 화 풀어. 저는 읍소라하는 두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만 포기하세요. 저는 다시 그 집안의 며느리로 돌아가 살게 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빨리 재산 정리나 해주세요. 만약에 빨리 안 해주시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가씨 빨간 줄 그이게 해줄 테니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럴 수 없다고 마지막까지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아빠가 다시 한번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야 그 두 사람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포기하지 않고 저에게 연락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고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끝까지 도장을 찍으려 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는 집이랑 차는 그대로 자신에게 달라고 읍소를 하는데 그 모습마저 너무 정남미가 떨어졌어요. 아빠는 절대 한 푼도 주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냥 주자고 했고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병원을 다시 돌려받고 그 외에 시댁에 줬던 예단들을 일부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절도로 신고한 것에 대해 합의해주고 끝냈어요. 여기까지 이야기 들으시면 그게 뭐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우선 저는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말이죠. 그동안에 남편은 병원을 차렸다가 한번 망해서 저에게 받아갔던 그 집을 그대로 날렸다고 들었어요. 요즘은 병원도 참 많아서 경쟁이 엄청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이는 저로 인해 높아진 그 눈을 어쩌지 못했던 건지 사채하기 위해 사채까지 썼다가 집안이 한번 뒤집혀졌다고 들었습니다. 듣기로는 시아버지 퇴직금을 날려먹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그때라도 그 집안에서 탈출한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쳐질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했고 말이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아마 제 전 시댁의 악몽은 이제 시작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들은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테니까요. 저는 이제 그만 이야기를 줄일게요. 마지막까지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다가 얘기할 곳도 없고 최근 우울증도 심해져. 이러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까봐 동아줄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고 37세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현재 외주게임 회사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일단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같은 직종에서 만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일을 같이 하다 사이가 발전되었는데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변함없이 제게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평소 성격은 주변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워할 정도로 까칠하고 무뚝뚝한 편인데 저한테만큼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도 지금도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남편에게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전에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소심한 성격 탓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자주 왕따를 당하고 하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졌더라고요.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도 지나친 직장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동료가 제게 업무를 떠맡겨도 가만히 받고만 있고 그러다 보니 속으로 화가 나고 우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업무를 하다가 가슴이 꽉 짓눌린 것 같은 답답한 증상이 생겨 동네 내과를 찾아갔더니 저보고 한번 정신과를 방문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에 갔더니 조금 더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지만 지금으로선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는 것 같다며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우울증이요? 검사 결과 우울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셨어요. 아무래도 상담이 계속 필요할 듯해요. 다음 주 예약 언제로 잡아드릴까요? 처음으로 정신과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하다 보니 제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저는 계속 하루에 꼬박꼬박 적지 않은 양의 약들을 먹기 시작했고 조금씩 불안이나 가슴 통증이 개선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처럼 직장에서 또 한 번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소연 씨, 이거 일 똑바로 못해? 아니 어떻게 된 게 경력을 그리 쌓았는데도 우리 회사 일은 이 모양으로 해? 회사가 만만해? 회사가 자기 월급 기부해주는 곳인지 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라고. 내가 이 말 한두 번 하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실수 없이 할게요. 맨날 그 소리 듣기 지겨워 죽겠네. 이거 오늘 내로 다 마무리해놔. 그래야 퇴근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소연 씨 때문에 나까지 퇴근 못하고 있잖아. 이상한 상사를 만나 저는 작은 실수에도 엄청난 책임을 묻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는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이어져 공황이 생겨버렸어요. 지하철도 탈 수 없었고 버스도 탈 수 없었고 하다못해 집에 돌아와서도 갑자기 숨이 갑갑해지는 걸 느껴 입안에 약을 가득 털어넣어야 잠에 들 수 있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저의 남편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은 벌어야 해서 외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쓰는 작업물들을 항상 너무 좋게 봐주더라고요. 소연 씨, 이 대사 참 좋다. 캐릭터 설정도 잘 잡았네요. 우리 유저들이 좋아하겠는데? 정말요? 저 그냥 기 살려주려고 하신 말이죠. 아니에요. 정말로 소연 씨 덕분에 우리 실적이 많이 올랐어요. 이번 달 소연 씨가 실적으로 1등인데 자신감 조금만 더 가져봐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남편은 제게 칭찬도 많이 해주었고 고생했단 말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울증과 공황 증세가 있다는 걸 털어놓았을 때 글 쓸 때 무리하지 말라면서 저를 많이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처음엔 동료이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배려를 해주나 보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혼은 너무나 달콤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막말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 말에 대해 어떻게 들을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시집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감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어머님 의견에 반대하면 네가 뭐라고 나서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쓰시기도 했어요. 한 번은 어버이날이었어요. 저기 여보, 나 몸이 안 좋아서 당신만 갔다 오면 안 될까? 당신 몸이 안 좋아? 그럼 갔다 올 테니 몸 좀 잘 살피고 있어. 그런데 불현듯 시댁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시댁에 안 들릴 생각을 하니? 꾀병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어쩜 벌써부터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야? 그때 전 정말로 몸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피로했고 목도 잔뜩 쉬어있는 상태였죠. 말하는 것조차 버거웠던 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 더 몸이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약봉지라도 보여드릴까요? 저 병원 갔다 와서 지금 누워있어요. 꾀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참나 기가 막혀서 원. 그래, 약봉지 어디 사진 찍어 보내봐라. 제가 그렇게 약봉지를 찍어 보내자 어머니는 그제야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최소한 저한테 사과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말이죠. 남편은 저 대신 그런 시댁에 대항하듯 나서주긴 하였지만 전 남편과 이혼하라는 말이 무서워 남편 몰래 시어머니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갔어요. 시어머니가 절 부르시는 건 대개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지만 군말 없이 그걸 다 했어요. 저한텐 남편이 세상 전부였고 이 가정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리숙했던 건지 결혼이라는 게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뻐하면 다 좋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한번 시댁이라는 문제에 발동이 걸리니까 결혼 생활 자체도 불행하게 느껴졌어요. 얘야, 너 청소 꼼꼼히 안 하니? 아니, 냉장고에 뭔 먼지가 이리 잔뜩 껴있는 거야? 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은 다 먹어. 어머님, 제가 요즘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저희가 분리수거하는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어서 그날 버리고 처리할 예정이었어요. 아니, 쓰레기 처리하는데 무슨 날이 필요하니? 당장 이거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라. 아니, 오랜만에 들렸건만 어째 집꼬라지가. 아이고, 알만하구나, 알만해. 너 우리 제식이 밥은 잘해 먹이는 거니? 청소가 이 모양인데 밥은 어련히 잘 차렸을까? 사다 먹는 음식 우리 제식이는 아주 안 좋아하는데 여기 보니 포장지가 가득하네. 내가 말한 건 대체 뭘로 듣는 거니? 꼬박꼬박 음식은 그때 지은 따뜻한 밥으로 웬만하면 냉장고에 찬밥 쌓아두지 말고 하라고 그리 말했거늘.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게야 없는 게야? 이건 시부모가 아니라 거의 감시자였죠. 제가 한마디 답변하려 하면 그걸 막고선 꿋꿋이 자기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셨기에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도 같이 일을 하는 입장. 아, 네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그놈의 맨날 변명, 핑계. 아이, 듣기도 싫어. 내가 말했잖니. 내 아들은 따뜻한 밥 좋아하고 집에서 차려주는 밥 좋아한다고. 걘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군것질도 안 했던 애야. 근데 그런 애가 너랑 살면서 매일 밖에서 밥을 먹고 오는데 퍽이나 일이 잘 되겠다, 어? 아무래도 요즘 스트레스 많아 머리도 빠지는 것 같던데 그러면 네가 알아서 째깍째깍 눈치 있게 움직여야지. 남편 뒷바라지는 제대로 못해줄 망정 음식을 사 먹고 댕겨? 어머님, 저는 일 안 하나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밥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면 차려 먹겠지만 요즘은 워낙에 둘 다 바쁘다 보니 밥 차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차려 먹는 밥보다 사다 먹는 게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이것 보게 아주 꼬박꼬박 말대꾸를. 너 그 말대꾸 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 어? 네 엄마가 그리 가르치든? 제게 삿대질하며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줬던 시어머니는 그날 잔뜩 훈계를 늘여놓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울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뭐?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다신 그런 말 하지 말도록 할게.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받게 해서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이런 시어머니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남편도 무척 피로감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막말을 쏟아내는데 사실 자식으로서 당황스럽기도 하잖아요. 남편은 정말 몰랐던 건지 수차례 미안하단 말을 하곤 그 길로 시댁으로 가 한바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였을까요? 다음 날 생전 연락이 오지 않던 신우에게서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일하느라 받지 못해 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우이는 받자마자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언니, 이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제 엄마 집에 있다가 말을 몇 마디 주워 듣게 됐는데요. 아니, 우리 엄마가 오빠 안쓰러워서 몇 마디 좀 한 걸 가지고 그걸 고세 오빠한테 일러 바쳐요? 언니는 할 줄 아는 게 이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언니를 좋게 좋게 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네요. 오늘 당장 시댁으로 오세요. 당장! 황당하게도 전화는 그렇게 툭 끊겼어요. 모녀가 둘 다 자기 할 말 끝나면 전화 끊는 버릇은 똑같더군요. 정말 아주 가지가지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대강 상황을 설명하고 그날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그랬고 저도 이날 시댁에서 단단히 한마디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 너 잘 왔다. 내가 안 그래도 한마디 하려 했는데 너 내 아들한테 일러 바쳐서 네 시임이랑 멀어지게 하니까 속이 좀 풀리든?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원체 화목했던 집안에서 금이 가고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없는 집 딸이고 고작 무슨 작가 나발행이고 월급도 보잘것없는 애라 해도 다 이해했다. 우리 재식이야 사실 어디 내놔도 모양 빠지지 않고 대기업 다니는 애이지만 그래도 여자가 부족해야 내 아들을 우러러 볼 것 같아 허락한 거라고. 근데 뒤에서 내 아들 조종하면서 이간질이나 시켜? 저 이간질한 적 없고 조종한 적 없습니다, 어머님. 어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에요. 뭐라고? 얘 봐, 또 말대꾸하네. 엄마,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내가 며느리 기는 초장에 잡아야 하는 거라고. 엄마가 풀어주니까 언니가 저러는 거 아니야. 이번엔 신우이까지 가관이었어요. 나서서 저를 대놓고 모욕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만만하면 저럴까 싶더군요. 남편은 이 상황에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제가 뭐라 덧붙이기도 전 선언해버렸어요. 어머니, 계속 제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실 거면 저 더 이상 여기 아내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저도 어머니 연락 받을 수 없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제시가? 어머니와의 인연 끊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이 사람 볼 때마다 구박하는데
제가 대체 무슨 낯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명절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오빠, 미쳤어? 신우이는 남편의 선언에 다시 또 하이톤의 목소리로 소리를 꽥 질렀고 이에 시아버지까지 나서기 시작했어요. 아니, 네 엄마가 무슨 잘못된 말 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 교육 좀 시킨 건데 그걸 가지고 이리 부모한테 막 굴러? 너 예의를 뭘로 배운 게야? 결국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곤 그 길로 나와버렸어요. 한번 세게 이런 일이 있어서일까요? 그 다음부터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조금은 제게 연락하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저야 마음이 편했죠. 그런 못된 시댁 사람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날들 가운데 제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남편도 저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던 아이였기에 저희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바람처럼 꿈결처럼 비처럼 찾아온 아이 덕분에 저는 다시금 기운을 차렸어요. 고슴도치의 가시가 접혀들 듯 날카롭고 우울했던 마음도 접혀졌고 온 정신이 태어날 아이에게만 집중되었어요.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아이 신발이나 진열대에 걸려있는 아기의 옷만 봐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우리 아기에게 입힐 생각하니 마음이 솜사탕처럼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남편은 아이가 생긴 것도 기뻐했지만 제가 다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더 안도했고 행복해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세상에 다시 누리지 못할 기쁨을 만끽하며 다시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하루하루 흘러가던 와중 공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가 유산된 거였어요. 여보, 어떡해? 왜? 무슨 일이야? 나 유산한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유산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너무나 공허해서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죠. 그저 하루 종일 벽만 보고 멍하니 앉아있게 되고 그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또 저는 실제로 몸이 많이 아팠어요. 소피 수술하고 난 후 별로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유산도 출산한 것처럼 몸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몸조리를 잘 해줘야 하죠. 저 역시 스트레스가 커 위에까지 토해낼 정도로 힘들어 엄마가 지어주신 보약을 먹곤 했는데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시댁의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게 시아버지의 생일에 친구분들이 놀러 오신다며 저보고 생일상을 차리라 전화가 오신 겁니다. 생일상이요? 그래, 네 손이 필요하구나. 네가 와서 좀 도와줘야겠다. 시부모님의 댁은 여기서 1시간은 걸려서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분들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죠. 다른 때였으면 그냥 군말 없이 갔겠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며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아버지 생일상인데 네가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하니? 잠시만 있다 가면 되는 것을 그것도 택시 타면 요 근방인 것을 말이야. 어머님, 저 유산하고서 지금 몸조리 중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음 말을 들은 순간 전 너무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 낳은 것도 아니고 고작 유산 한 번 한 것 가지고 그리 수선을 떨어야 하는 게냐? 며칠 집에서 좀 쉬다가 나오면 되지. 너 그 정도로 아프다 하면 아주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 죽겠다 죽겠어. 그분들의 행동과 말이 너무 비상식적이라 저는 그냥 너무 얼떨해졌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니 미친 노인네 아니냐며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는 저보다 더 울면서 이 일을 속상해하셨고
저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시댁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애도 힘든데 거기다가 무슨 얼어 죽을 생일상이에요? 다른 며느리 시키면 되잖아요. 아버지 매일 용돈 주시는 며느리들 있잖아요. 그 며느리들 다 어디 가고 소연이를 찾아요? 정말 나이 먹고 왜 그러세요? 채통 좀 지키면서 사세요. 제발 좀요. 너 말이면 다냐? 내가 무슨 하루 종일 상차리래? 좀만 있다 가라고 했잖아. 이놈의 자식이 키워놨더니 애비한테 하는 말버릇하고는. 내가 니놈 이런 말 들으려고 젊었을 적에 허리 부러져라 일한 줄 알아? 남편은 원래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조금만 뭘 잘못해도 그렇게 손찌검을 했다고 해요. 구둣발로 몽둥이로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렸고 남편은 시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변소의 산속에 숨어 있었다 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어 자기는 절대 저런 부모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해요. 그 일은 남편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남편은 지금까지도 시아버지와는 대면대면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일이 겹치니까 남편이 더 폭발한 거예요. 남편은 한 번만 더 제게 생일상 차리라는 전화하시면 연을 끊을 거라는 엄포를 놓곤 전화를 끊었어요. 두 사람이 고성을 높이니 옆에서 저는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간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그땐 저 역시 마음도 몸도 만신창이었던지라 신경 쓸 수 있는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위로도 귓등으로 흘러넘긴 채 그저 몸을 웅크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저는 정신과 약만 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뭐든 해주려고 했어요. 예쁜 옷도 사주려 하고 드라이브를 하며 꽃구경도 다니고 연애할 때 갔던 바닷가도 다시 갔어요. 저는 그곳에서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예쁜 꽃들도 보면서 우울감과 피로감을 잊어갔어요.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다시금 상처가 회복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덕분에 무사히 우울함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괜찮아졌다고 생각할 때쯤 천사가 또 찾아왔어요. 저번에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이번엔 건강한 천사이길 바랬어요. 유산이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커피도 손에 대지 않고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는 운동도 하지 않고 수시로 임신 테스트기와 열 체크를 하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애를 썼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게 모든 게 잘 될 테니 불안해하지 말라며 절 안심시켰고 혹여라도 제가 불안해할까봐 밤마다 저를 꼭 껴안고 잠들어줬어요. 정말 온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 태어날 생명을 지키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유산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갔고요. 하지만 저희 시댁은 제가 두 번째 애를 가졌다는 소식에도 축하한다는 한마디 말만 툭 내뱉을 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던 중 시누이가 제게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언니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이 언니랑 지금 감정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해하세요. 오빠도 언니 편만 들고 그러니 엄마가 화날 만도 하죠. 아빠도 저번 생일상 안 차려준 일로 단단히 화가 나 계시고요. 이럴 때 언니가 좀 현명하게 대처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2주 후에 김장김치를 담가요. 그날 와요. 저도 올 거고 집안 식구들 다 오는 자리니 언니도 참석하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김장김치요? 아가씨 무리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임신 초기이고 한번 유산 경험이 있어 조심해야 할 듯 싶어요. 대신 김칫값 넉넉히 보내고 남편 보낼게요.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었던 시기에 시부모님도 당연히 이해해 주리라 믿었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예, 너 우리 집안이라 한번 틀어진 이후로 영 집안 행사엔 고개를 안 비추는 거 알고 있니? 이럴 때 와서 도와주고 그래야 그나마 미움 덜 받는 며느리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전번날에도 그러더만 꼭 유산 핑계를 대면서 이래야 하는 거냐? 아, 넌 정말 시애미를 뭘로 보는 거야? 네 시아버지 너에게 화 많이 났다. 근데도 이런 일을 만들고 싶은 게야? 왜 넌 갈등을 못 만들어 안달이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시기에 무리하게 김장 같은 거 하면 혹시나 또 유산될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래, 너 잘났다. 아, 네 마음대로 해라. 어디 우리가 하라는 대로 네가 어디 쉽게 따라본 적 있는 애니? 유산 경험이 있는 걸 알고 조심하고 있단 걸 알면서도 뒤이어 하신 말씀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더라고요. 참, 이런 말 못하지만 정말 그분들은 어른이라 할 수 없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전 일부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저희의 아이에게만 집중했어요. 물론 화가 났고 인간적인 감정으론 시댁에 당장이라도 쳐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 목소리를 듣고 있을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미움도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왜 늘 이런 일만 찾아오는 걸까요? 세상 가장 들뜬 저희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갑자기 소나기가 미친 듯이 퍼붓듯 노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동네 마트로 장을 보기 위해 외출을 한 날이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외제차 한 대가 이쪽으로 오더군요. 마침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당연히 횡단보도를 건넜고요. 그런데 차는 횡단보도를 걷는 절 못 본 건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오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손에 있던 짐을 떨어뜨렸고 바닥으로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끔찍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눈을 뜨니 응급실이었고 저는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소중한 천사가 하늘로 날아갔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혼절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들으니 저를 친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돈으로 다 보상하겠다 했지만 제겐 그깟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 하나 때문에 제 세상이자 보물이었던 귀한 생명이 죽은 거였어요. 저는 다시 동굴 속으로 빠져들려 했습니다. 저는 매일을 눈물로 보냈어요. 다리뼈도 붓고 외상은 모두 치유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은 치유되지 못했어요. 남편도 엄마도 옆에서 절 돌봐주며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지만 와닿지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이 절 작정하고 몰아내려는 듯 보였어요. 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허우적거려야 하고요. 도저히 정신을 차리고 싶어도 차릴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병문안이라는 명목으로 병원을 오긴 했지만 고개만 빼꼼 내밀곤 괜찮냐는 인사 몇 마디 하더니 사라져버리셨어요.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가셨으면 좋았을걸. 저는 복도로 잠시 나간 사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눈 대화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고요? 아이, 겉보다 걔는 왜 대체 그 밤에 외출한 거래요? 우리한텐 김장김치도 못 담그러 온다고 하더니 산책하다가 그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조심 좀 하지. 칠칠치 못하게. 당신 목소리 좀 낮춰. 누가 듣겠어. 들으라요. 아니, 우리 손주 잃은 것도 화딱지나 죽겠는데 내가 못할 말이 어딨어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째지듯 울려 퍼지는데 그만 그때 시어머니와 제 눈이 공중에서 마주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못 볼 걸 본 듯 허둥지둥거리셨고 시아버지 얼굴도 새하얘지셨어요. 그런데
저만 그 얘기를 들은 건 아닌 모양이에요. 뒤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시어머니에게가 머리채를 휘어잡아버리신 거죠. 뭐라고? 이 옆편네가 말이면 탄 줄 알아? 칠칠치 못하다고? 당신 그게 지금 우리 애한테 할 말이야? 놓고 얘기해요. 놓고. 병원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엄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셨고 시어머니는 놔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이와 엄마를 말린 끝에 겨우 싸움이 끝났는데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저희 엄마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계셨고 뒤이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정도 쉬면서 몸을 회복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선 얘야, 이놈이 정말 우리랑 인연을 끊을 모양이다.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 마음 풀고 제발 좀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까지 울며 사과를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막상 눈물을 보자 마음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에도 남편이 없을 때마다 저희 집을 방문하셔선 없던 일로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못할 말 다 내뱉으시고 지금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용서는 바라지도 않으마. 그냥 내 아들 얼굴만 보고 살게 해다오. 시어머니의 끈질긴 부탁은 반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저는 항복하다시피 남편에게 이제 그만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도 화가 안 풀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 될 사람들이니 표면적으로라도 그냥 1년에 한두 번만 얼굴 보며 지내자.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고 저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간신히 봉합이 되었을 무렵일까요? 네, 어머니. 아가, 잤니?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말하시더라고요. 웬일로 전화를 했을까 싶었는데 그 순간 달력에 봤던 한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죠. 아니요, 좀 쉬고 있었어요. 몸은 좀 어떠니? 몸은 다 나아서 괜찮아요. 그래, 상심이 클 텐데 몸조리 해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을 주려고 그러신 게야. 그런데 내일이 내 생일인 건 알지? 그래서 집으로 사람들을 좀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도저히 못하겠구나. 내가 몇 년 전에 허리 수술 받았잖니. 네가 혹시 좀 도와줄 순 없겠니? 너 힘들까봐 딸도 불렀어.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요기할 거리 몇 가지만 하면 돼.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뿜어 버렸어요. 참으려 했는데 어떤 한계점을 넘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알았다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직 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왜 내가 이런 생일 준비를 해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허나 계속 문자며 전화며 졸라대는 시어머니를 어찌할 수가 없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겠다 했죠. 저는 정말로 부엌에가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샐러드, 양념게장, 햄 야채볶음, 잡채 갈비찜. 여기까지만 음식을 만드는데도 아침부터 밤까지 걸리더라고요. 나중엔 손이 저려 파스를 부채 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난장판이 된 부엌을 보고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었냐 물었지만 전 별 대답 없이 그냥 만들어 보았다 하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어제 만든 음식들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 집 앞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활짝 웃으며 반겨주시더군요. 왔니, 아가?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고 부비며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그 손을 치우고 싶었지만 일단 꾹 참았죠. 시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드디어 시어머니 생일에 왔냐며 한 소리를 얹으셨고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소리는 귓등으로 흘리곤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엔 이미 음식 냄새가 폴폴 풍기고 있었어요. 제가 음식을 해온단 말 때문이었는지 시어머니는 별로 많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장조림, 오징어채, 멸치볶음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는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유, 얘야. 걘 일하는 애잖아. 너야 집에 있는 애고. 하도 자기 바쁘다고 하길래 오지 말라고 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고 싶어 있게 된 게 아니었잖아요. 유산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 마음이 힘들어 집에 있게 된 건데 어머니는 저를 그저 집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음식은 다 준비했으니 여기 반찬만 놓으면 된다. 어디 보자. 가져온 음식들 맛 좀 봐야겠다. 어딘지 좀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남편은 평소보다 높아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마 시댁에 간 거냐고. 전 맞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나 제 편을 들어준 남편이었고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해결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다독이고 난 뒤 전화를 끊고선 파스 붙인 손으로 음식을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온 음식들을 다시 굽고 전을 부치고 튀기고 그 사이 시어머니는 옛날 버릇이 또 튀어나온 건지 잔소리를 계속 해댔어요. 아니 얘 이거 너무 짜지 않니? 아니 내 친구들은 이렇게 짠 거 못 먹어. 간장을 적당히 넣었어야지. 아이고 이거 저는 다시 구워라. 아이 모양이 이게 뭐니? 명색이 시애미 생일인데 좀 더 정성을 발휘해야지. 그 잔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어느새 낮 3시가 되었고 어머님 친구들이 하나둘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미자야, 어머 얘. 생일 축하한다. 내가 네 좋아하는 백화점 물건 사왔어. 아, 너무 오랜만이다. 어머님 친구들은 반가운 목소리로 서로 인사하고 저는 묵묵히 전을 부쳤습니다. 몇몇 어머님 친구들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하셨지만 전 어두운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죠. 이젠 비참할 지경이 되었거든요. 어머님은 친구들이 오자 부엌은 내팽겨치고 친구들에게부터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음식 만들기는 모조리 제 몫이 되었습니다. 친구분들이 며느리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고 도와주라 몇 마디 했지만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야 당연히 흘끗 쳐다보기만 할 뿐 손까딱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때 전을 부치다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얼굴로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부엌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냐 물었죠. 기름이 튀었어요. 에이그 조심 좀 하지. 음식 끝나가지? 네 어머니. 얼른 상 차려라. 어머님은 마치 종을 부리듯 명령조로 제게 상을 차리라 했고 저는 얼굴을 찬물에 씻지도 못한 채 곧바로 음식을 상에 하나하나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들고 부엌에 나가야 하는 순간 도저히 걸음이 안 떼어지더라고요. 어머니의 뒷담화가 들려버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며느리가 유산을 2번이나 했다고? 아니, 너 손주 그러다 못 보면 어쩌니?
그러게 말이다. 얘가 귀신이라도 쓰인 건지 뭔지 자꾸 애를 잊는데 걱정이 되어 죽겠다. 사실 요 전날 용암 무당 찾아가서 점을 봤는데 제 사주엔 애가 없고 또 나이 들면 들수록 제가 내 아들을 운도 갉아먹는다는 거야. 내가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쟤 때문에 우리 재식이 나한테 한번 대들 줄 몰랐던 재식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순간 제 이성을 잡고 있던 끈이 획 끊어져 버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벽을 보는데 새빨간 분노가 안에서부터 치솟아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분노는 저를 태우고 제가 있는 곳을 모두 태울 듯 활활 타올라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대로 지금까지 만든 모든 전들과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갖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게장, 전, 갈비찜, 멸치들.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쓰레기통에 넣어져 하나로 섞이는 걸 보자 쾌감이 들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릇에 있는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때 물을 달라 하시러 온 어머님 친구분이 이걸 보시고 너무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들은 다급히 부엌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지셔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담긴 어머니의 그 당황스런 모습을 보자니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게 온갖 상처와 모욕을 준 사람에게 제대로 복수를 한 기분이었달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앞치마를 벗어 제 가방과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때 잠깐 주무시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와선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시아버지의 엄숙한 목소리에 시어머님은 부들부들 떠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씀하셨어요. 얘가 글쎄 음식을... 이 못된 게, 내 아들 등쳐먹고 사는 이 못된 게! 등쳐먹고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콕 쑤셨습니다. 저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가려하세요. 너 지금 애 떨어진 거 화풀이라도 하는 거니? 그게 우리 탓이야? 어디서 감히 이런 못돼 먹은 짓을 해? 네 부모한테 그것밖에 못 배웠어?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한테 감히... 내가 며느리한테 생일상 한번 못 봤니? 아주 죽어야겠구나. 죽어야겠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역시나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한 소리씩 더 끼얹었어요. 어디서 그따위 예의를 배웠냐. 요즘 애들은 시댁 공경할 줄을 모른다. 하나같이 뻔한 소리들이었죠. 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가자는 심정으로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저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께선 지금껏 제 생각 감정 같은 거 단 한 번도 신경 쓰신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 뭐 부탁하시는 것도 당연하게 하셨고 다른 며느리들은 눈치 보시면서 저는 만만하니까 편하게 대하셨잖아요. 무슨 날만 되면 괜히 절 불러서 일 시키시고 김장김치 담그실 때도 저만 불러서 고생시키시고 아닌가요? 제가 만만했던 거잖아요. 전 그 말을 하고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얼굴에 김치전 하나를 붙여드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그 놀란 얼굴을 보니 10년 묵은 갈증이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 후 저와 남편은 시댁과 교류 없이 아주 잘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얼마 전 건강한 아이도 출산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 하고 계시지만 저흰 그럴 생각이 없고요. 여러분께서도 살다 보면 시댁일로 참을 수 없을 때가 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엔 참는 게 미덕이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지금은 아니랍니다. 여러분도 모두 소중한 귀한 딸이에요. 그 순간 전 시어머니에게 김치전을 내던지며 저희 엄마 생각을 했답니다. 귀한 딸이신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시어머니 앞이라 해도 기죽지 마시고 할 말은 다 하시길 바랄게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세요.